퇴직금이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무조건 DB형으로 가입돼 있다면 DC형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해 주셨어요. 뭐 DC형, DB형 말씀해 주셨는데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언제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DB형이나 DC형이나 정확히 구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일단 영어잖아요. 그렇죠? 영어고. 그렇죠. 뭐 네. DB형은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러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냐면 퇴직금을 회사가 망하면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으니까 이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게 뭐냐면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퇴직금을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DB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회사가 그 돈을 맡겨놓고 금융회사에서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직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퇴직 전 3개월에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급여를 내주면 돼요. 따라서 뭐 회사도 그렇게 신경 쓸 게 별로 없고 그 금융회사가 잘 운영하는지만 잘 관리하면 되고요. 개인들은 DB형에 가입했다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DC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년 총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줘서 개인들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뭐 펀드를 한다든지 ETF를 네. 한다든지. 회사는 뭐냐면 매년 12분의 1 이상을 넣어준 거로 해서 의무가 끝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DB형은 뭐냐? 나는 운용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게 DB형. DC형은 뭐냐? 이건 내가 운용 안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일 때하고 5%일 때하고 8%일 때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직연금 방치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은 동기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수익률 1%, 2% 차이에 따라서 퇴직금이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럼 DB형하고 DC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신입사원 때 아니면 뭐 대리나 과장 뭐 이럴 때는 급여 상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때는 DB형이 유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정말 펀드나 ETF나 이래서 자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는 DC형보다는 DB형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급이 높아져 갖고 이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사실 내가 DC형에 놓고 운용을 해서 5% 이상 올릴 수만 있다 그러면 DB형보다는 DC형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았을 때는 DB형이 유리하고 이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 이때는 DC형으로 좀 옮길 그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임금 피크자라는 거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정년 60세까지 보장해 주는 대신에 55세부터 임금이 슬라이드해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무조건 뭐냐면 DB형으로 가입돼 있다면 DC형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퇴직 전에 평균 3개월 임금에 그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55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56세는 8천만 원이라면 내가 이 임금이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때는 그렇구나. 무조건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강의를 많이 나가면 그런 데서는 알아서 해줘요, 회사에서.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한 작은 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서 잘 몰라서 이렇게 전환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 임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입사원일 때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는 그냥 DB형으로 돼 있어도 내가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뭐 퇴직금이 많아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급여가 좀 적어진다든지 임금 상승률이 정체된다 하면 그때는 무조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IRP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헷갈려요, 용어들이. 아까도 네. DB형도 DC형도 그렇고 영어다 보니까 사실 이거구나 하고 알았을 때 알고 나서 또 한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듣고 또 헷갈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IRP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좀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차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RP 같은 경우도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DB형, DC형 이렇게 해서 회사 퇴직연금이 그렇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모가 아주 적은 회사는 기업형 IRP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DC형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보통은 신경 안 써줘도 되고요. IRP는 어떻게 보면 개인 퇴직연금 계좌 이 부분인데 네네. 요거하고 이제 연금저축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걸 이제 비교를 좀 하면요. 일단 연금저축 계좌하고 IRP 계좌가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주식형에 100%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IRP 같은 경우는 70%까지만. 나머지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해야 되고요.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연금저축 펀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단일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계좌란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과일 바구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병원에 병문안 갈 때 과일 바구니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과일 바구니 안에 파인애플도 들어있고 사과도 들어있고 무슨 바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과일 바구니는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과일 바구니 안에 있는 파인애플이나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투자 가능 상품에서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펀드하고 ETF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서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리츠라고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는 IRP에서만 됐는데 현재는 이제 연금저축펀드에서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전격적으로 다 되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RP하고 연금저축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원리금 보장 상품은 IRP밖에 없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에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투자 가능 상품이 약간 다르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주식형의 100%, 그 다음에 IRP 같은 경우는 주식형의 70% 이상 안 되는 부분.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바구니 수수료가 있어요. 과일 바구니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바구니 수수료가 연금저축은 없어요. 네, IRP 같은 경우는 바구니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은행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위탁자산에 맡긴 자산에 대략 한 0.4%, 보험에서 한 0.1%니까 우리가 1억을 맡기면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가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바구니 수수료를 좀 아낄 필요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없지만 IRP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요새는 뭐냐면 증권사 비대면 계좌를 열면 바구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따라서 뭐냐면 바구니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내가 이제 항상 이게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해갖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우수 고객이냐면 네. 은행에서 보통 서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앉아서 업무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내가 은행 가서 주로 서서 업무를 오신다 그러면 저는 은행의 우수 고객이 아니고 저만 짝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거래 은행이라고. 네네. 주로 뭐냐면 앉아서 업무를 보시면 돼요. 앉아서 보는 업무에는 대출, 뭐 금융투자 상품 가입, 뭐 카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 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수 고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주거래 은행에서 너무 믿으니까 IRP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그냥 딱 열어놓고 이렇게 받으셔갖고 바구니 수수료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IRP에서 IRP로 전환도 가능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바구니 수수료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거 아끼시려면 증권사에 비대면 계좌 열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차이가 있는 게 중도 인출 가능 여부인데 IRP는 중도 인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법정 사유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유로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전체를 해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퇴직금 받을 때 요새는 55세 이전은 무조건 IRP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IRP 계좌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세액공제 받으려고 만드신 분들. 네. 거기다 퇴직금을 받지 말고 퇴직금용 IRP 계좌를 따로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건 어차피 일시금으로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섞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필요한 만큼 빼려고 그러면 이 계좌를 전체를 다 해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연금으로 받으려는 것까지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제상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중도인출은 굉장히 무난하고요. 중도인출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분 중도인출이. 단 뭐냐면 세금만 내시면 돼요. 기타 소득세를 내는 부분. 그래서 크게 보면 연금저축하고 IRP는 이런 차이가 있다. 비슷한 듯 다르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뭐냐면 연금저축 펀드 IRP가 연간 최대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50대 이상이고 아까 제가 보험사 개인연금 같은 경우 이제 월납 개인연금 같은 경우 50대한테는 안 맞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이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노후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거 판매하는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국가에서 만들어낸 제도이고, 그렇죠. 뭐 금융 회사마다 이제 뭐 선택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가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셔갖고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뭐 특정 증권사에 가서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셔도 네.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또 연금저축펀드 IRP 하면은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연금보험이잖아요. 예. 연금보험은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들면 안 된다. 뭐 약간 그 연령대 다 다르지만은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를 찾아봐도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이미 가입해서 오래전에 가입해서 나입하시고 계신 연금보험은 내가 특별하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다면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 보통 한 우리가 은행에 적금하고 비교할 때 한 12년 정도를 기준으로 12년 이전에는 은행에 적금이 유리하고 12년 이후에는 보험사 연금이 비과세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저축 상품 같은 걸 활용하실 때 비교를 한 거고요. 투자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면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실 수 있겠죠. 따라서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을 굳이 뭐 해지하거나 이러시면 우리가 목돈 생기면 뭐 하시잖아요. 뭐 차도 망가지고 뭐도 사야 되고 이렇게 맞아요, 해서 맞아요. 네. 괜히 모아놓은 시간의 힘 때문에 축적된 어떤 그 목돈을 잃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요. 50대 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이 아주 많아요, 자산이. 이제는 뭐냐면 수익률보다 세금이 더 걱정이에요. 이럴 때 뭐냐면 보험은 비과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따라서 그런 어떤 자산이 많아서 세금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보험사 연금보험이 50대라도 뭐 연금으로 받을 게 아니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뭔가 많이 받고 그걸 떠나서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확실히 유리하니까 그렇죠. 세금 그런 관점에서 좀 다각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담을 받긴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준비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이제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실 때 네. 우리가 은퇴 후에 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냐,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겠냐 하는데 제가 뭐 10억, 15억, 20억 이렇게 자산으로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그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은퇴나 노후 준비하는 걸 포기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개인연금도 못 묻고 있는데 그만한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앵커님도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대부분 집이 있더라도 대출이 껴있고 현금 조금 있는 정도인데 갑자기 내가 노후에 한 10억, 20억 정도 필요하다 하면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장에 다녀서 월급 받으면 이달에 제가 과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다음 달 월급 나올 때까지만 좀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은퇴 후도 뭐냐면 지금 받는 월급만큼 받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뭐 갈 기간 늘려갖고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놓고 퇴직연금도 뭐냐면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은퇴 시기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60세가 정년퇴직이잖아요. 그때가 은퇴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가족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한 49.3세? 뭐 요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연령은 72.3세가 돼요. 따라서 퇴직하고 저희가 은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퇴직은 뭐냐면 현 회사에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거고요. 은퇴는 뭐냐면 정말 이제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일도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하기 힘들고 할 때 이제 일에서 벗어나는 걸 은퇴라고 개념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앞으로 일을 더 해서 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준비한 게 좀 부족하다면 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은퇴 시기를 맞춰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시기까지 개인연금을 더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끝이 아니시고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자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네네. 2억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그 제일 앞에서 은퇴생활비 수명표 보셨잖아요. 그 남은 자산을 갖고 내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 은퇴생활비의 수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더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그 남자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은퇴재무 설계 강의는 퇴직 5년 전 이렇게 남으셔서 정년퇴직까지 가신 대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대부분 남성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평소에 이제 그 나이 때 남성들은 뭐냐면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돈 관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여러 연령대, 여러 직업군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50대 중반의 남성들 같은 강의가 사실은 일반적인 컨셉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강의거든요. 다 조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퇴직이 얼마 안 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거의 졸지를 않았어요. 질문도 많으시고.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까지는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서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지금 55세, 60세라도 우리가 100세 시대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일한 시간보다도 지금 이후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여태까지 몰랐더라도 지금부터 공부하셔갖고 경험을 쌓으셔갖고 지금 모아놓은 자산의 1%라도 2%라도 늘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은퇴생활비 수명이 몇 년이고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고 훨씬 더 여유롭게 사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개인연금 꼭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 부티프의 이제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목돈 1억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 노후 준비를 세팅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26년 정도 우연하게 이 자산관리 시장에 들어와서 26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절대적인 금융상품이나 이런 상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이나 돈이 필요한 기간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연금저축이나 IRP에 자꾸 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네. 1,800만 원 한도까지는 매년 연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나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는 ISA라고 그래갖고 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거든요. 여기다 놓으면 서민형이 아니고 일반형에 놓더라도 200만 원 비과세고요. 나머지는 이제 분리과세로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5년 동안에 뭐냐면 최대 1억까지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거. 그러면 1,800에 2,000 정도는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투자 수단 중에 물론 저희가 투자에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면 나머지 갖고 지금 싼 주식들 좀 사면 좋겠죠. 왜냐면 주식은 흐르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그거는 뭐 일반인들한테는 만만치 않은 얘기고요. 지금 의외로 은행 예금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오늘 최고 금리 받는 데가 한 5.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 그냥 제가 말하는 건 투자 전문가들, 뭐 고수들, 경험 많으신 분들 일부분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그냥 평균적인 분들이라고 감안하신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나머지 부분은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정기예금에 묶어놔도 저축은행의 금리 높은 그래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1, 2년 후에 되면 지금 같은 금리가 계속 유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성장이 담보돼야지 금리도 올라가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금리였고 결국은 앞으로 얼마 전에 저금리처럼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우리는 또 다른 선택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가 낮은데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축은행이나 은행에 예금해 놓는다면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그 시기에 맞는 내 목적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면 효과적으로 1억으로 갖고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절대 정답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나한테 적합하고 유용한 상품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변경해 나가는 방법. 이게 저는 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한 50대를 대상으로 책을 쓰셨고 은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사실상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가입 기간을 늘려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 노후생활, 은퇴 후 이후의 삶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젊다, 뭐 30, 40대다. 그래서 관심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꼭 한번 잘 챙겨보시고 또 대표님께서 출간하신 책도 한번 잘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천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